이승만 대통령은 반역죄로 한성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시절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집필한다. 그가 감옥에서 생각했던 이 나라의 가장 큰 부조리는 다름이 아닌 반사기의 질서였다. 양반과 쌍놈의 질서는 절대적으로 토지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쌍놈들은 양반의 소장농으로 평생 종노릇을 해야만 했다. 이미 1894년에 갑오경쟁으로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지만 소장농인 쌍놈이 지주인 양반에게 대들면 그는 당장 쫓겨나서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판상의 계율은 여전히 98%의 백성을 1.9%밖에 되지 않는 지주인 양반의 노예로 묶여놓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2%도 안 되는 양반을 위해서 전 백성이 노예로 봉사하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서부터 평등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토지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방이 되자 북한은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라는 그럴듯한 구호 아래 토지개혁을 단행, 강제로 몰수 후 농민들에게 나눠주는데 토지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나눠줬던 것이다. 농민들은 게다가 25%에 해당되는 고율의 현물세를 납부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 후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농민들은 경작권마저 빼앗겼다. 북한이 1954년 10월부터 농업집단화의 착수, 협동농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해방 후 미 군정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개혁을 시행하려고 했지만은 미 군정의 지지층인 지주계급들의 반발과 유상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호응도를 두려워한 나머지 미 군정도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달랐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12월 4일 토지개혁 문제라는 주제로 라디오 이런 연설을 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거나 부자와 빈민을 만쳐서 낸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대대로 부자의, 양반은 대대로 양반으로 지냈으니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부조리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 정체의 주의는 반상이라는 귀천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똑같고 모든 이 인민이 평등 자유를 천연한 공기를 다 같이 누려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근본적인 통을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저서로 바로 잡힐 것이므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지개혁법 마련을 서둘렀던 것이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정헌법 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 공산당원이었지만 전향한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해 농지개혁을 주도하여 소수의 대지주들에게 집중된 농지들을 농민들에게 분배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민당 세력을 비롯한 대지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면서 반발이 거셌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우리나라의 병폐인 이 신재 혁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98%의 국민을 이루는 소장농이 경제적으로 지주인 양반에게서 독립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반 출신들만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위한 법들만 마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먼저 토지개혁을 무슨 일이 있어도 시행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런데 입법부를 이루는 국회의원들의 태반인 야당은 거의 지주 양반 출신이었으므로 반대가 거세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일제강점기에 자기 돈으로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소장농이 아닌 역시 양반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특별히 토지대금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땅을 상놈, 모섬들에게 나눠주려면 지주들에게 땅값을 줘야 하는데 이들은 농지대금을 한 해 수확량의 100%를 정했을 때 300%로 정하는 법을 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토지대금을 150%로 낮춰버렸다. 3년간 수확량의 50%를 내면 그 땅은 자기 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지주파와 이승만과 농민파의 대결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농민총연맹이 이승만과 함께 국회와 지주파에 대항해서 싸웠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민총연맹 모임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 농민 여러분, 우리의 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적은 바로 우리 농지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그 반대자들은 얼마나 노회하는지 모르지만은 후한무치하며 이기적인 자들로서 우리의 눈앞에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대대손손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국가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하면서 소작농민들로 구성된 농민총회에서 지주그룹인 입법부를 압박함으로써 이승만 정부의 반대로 농지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와 그리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사들여서 이를 직접 경작할 농가에게 분배하여 소유하게 만들었다. 농지 분배는 한 가구당 3정보, 평수로 말하면 약 9,000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3정보 초과 농지는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등 농지 소유 상한제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농지개혁을 통해서 농지가 소수의 지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주의 소유를 농민의 소유로 전환했던 것이다. 그래서 1950년 3월에는 농민들이 분배농지 예정통지서를 받았다. 이 땅이 이제 당신의 땅이 된다는 증거서였다. 사실 토지개혁의 전에는 총 경지의 63.4%가 초작지였고 전 농가의 51%가 순소작농이었다는 개혁 후에는 농지의 92%가 자작하는 토지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국민 모두가 모성이 아니라 농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심지어는 세계적인 농지 개혁의 모범 사례로서 꼽히는 일본 같은 나라도 자작지 비율이 90%로서 우리보다 한 수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소작농들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양반들에게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훗날 김일성이 남침 계획을 노렸을 때 박헌영이 우리가 남조선으로 민고만 내려가기만 하면은 남조선이 곳곳에서 인민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말하는 왜 인민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을까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1946년 9월에 북한으로 올라간 박헌영이 토지개혁으로 달라진 남쪽의 민심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지만 막상 자칭 인민의 군대라는 북한군이 내려와서 토지개혁을 하려 하니 할 땅이 없었다. 강제로 토지개혁을 하려고 보니 이미 빼앗을 땅도 없거니와 방식도 농민들에게 소유권은 없어서 경작권만 주는 북한식과는 달리 농민들은 자작농이라면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남한의 농민들은 이승만 정부로부터 6.25 이전인 1950년 3월에 이미 분배 예정 통지서를 받고 내 땅을 가진다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던 농민들이 4개월 후에 농민들이 내려와서
토지개혁을 단행한다고 하면서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주겠다고 하니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인민군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되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성견지명으로 토지개혁이 신분제만 친문제 폐단만 협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남침 시 남쪽 농민들의 봉기까지 막음으로써 신생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